지금의 제 나이는 40대지만 결혼 당시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연로하신 할머니가 저를 키워줬고 형편은 어려웠지만 사랑을 충분히 받아 모나지 않게 저는 잘 자란 편이었어요. 힘들게 겨우 들어가긴 했지만 은행에서 일을 시작한 게 2년 차. 아내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죠. 아내 역시도 저와는 비슷한 환경을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또 어머니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남기고 간 빚을 성인이 된 이후로 계속 갚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이 남기고 간 고향집을 지키고 싶다는 그 사람이 참 멋져 보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제 아내와 함께 웃고 있던 장인과 장모 말이에요. 초반에는 당연히 몰랐고 그저 먼 친척이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사를 드리자 자신들이 엄마 아빠라고 소개를 했고 저를 사위가 아닌 남자친구나 이전에 교제했던 사람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따지려고 하자 아내는 그런 저를 억지로 끌고 오더군요. 미쳤어? 거기서 결혼 어쩌고 이야기하면 상황 복잡해질 거라는 거 몰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나만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해? 당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결혼식도 치르지 말자고 했고. 근데 부모님? 부모님이 있어? 없어.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아빠는 암으로 죽었고 우리 엄마는 뺑소니로 죽었다고 했잖아. 그럼 아까 그분들은 뭔데? 왜 당신이 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냐고. 그런 상황에 내가 안 물어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팔짝 뛰면서 말도 못 걸게 한 거야? 아니, 상황을 알아야 내가 이해를 하든 수긍을 하든 할 거 아니냐고. 양부모님이야. 나 사실 입양됐거든.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죠. 아니 그런 말을 왜 안 했어? 양부모님은 부모 아니야?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했어야지. 그럼 결혼식도 해도 됐던 거잖아. 결혼식 그깟 게 뭐가 대수라고 당신은 그렇게 집착을 해? 요즘 안 하는 부부들 많아. 당신 돈이 썩어나? 은행 다닌다는 거 알지만 계약직부터 시작했잖아. 그래서 여유도 없었고. 여유가 있든 말든 그때 상황이 그랬잖아.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이 그거였어. 근데 당신이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없는데 왜 해야 하냐고 난리를 부렸잖아. 그래도 대수고 그깟 거야? 더구나 양부모님이라고 해도 나한테 말을 안 한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다 사정이 있으니 그런 거잖아. 무슨 사정? 나 이해 하나도 못하겠어. 사실 내 위로 언니가 하나 있는데 지체장애인이야.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분들에게는 친딸이라 소중하기도 했고 나도 친언니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깊게 들어가? 그게 무슨 말이야? 양부모님은 날 입양해준 고마운 분들이지만 그건 겉으로 볼 때만 그런 거지 실상은 달라. 날 무슨 언니 대타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결혼? 내가 그런 거 한다고 했으면 또 울고불고 나한테 배신자라고 했을걸? 그러니까 숨기고 싶었어. 나한텐 아픔이란 말이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내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양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버둥거렸던 과거, 아픈 언니를 위해 뭐든 양보해야 했던 일, 그럼에도 끝내 친딸이 될 수 없다는 현실까지 말이죠. 그걸 들은 저는 오히려 사과를 했고 그런 그녀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뒤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죠. 아내가 각종 세금 체납과 카드 연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 됐던 겁니다. 들어보니 기가 차더군요. 양부모님이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 아무래도 언니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출도 대신 받아달라고 하고 내가 카드를 하나 드렸더니 그걸로 생활을 하셨나 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차라리 인연을 끊어. 나 은행 다니면서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겪어. 자식 앞세워서 대출하고 카드 돌려막기 하는 부모들 많다고. 당장 급한 불 끈다, 가족들을 위해서다 이러면서 애들 인생에 똥칠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가 부모님 죽고 혼자 됐을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줬던 분들인데. 여보,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이거 못 막으면 압류 들어올 거고 제대로 증빙 못하면 개인 회생도 힘들어져. 그럼 직장은 어쩔 거야? 월급도 다 묶일 거라고. 그건 좀 그렇지만 그럼 혹시 당신이 좀 빌려줄 수 없어? 당신 은행 다니잖아. 잠깐 대출만 받아서 이번 일만 처리해줘.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 집 팔아서 당신 줄게, 응? 그것도 담보대출이 되어 있어서 빚 갚고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차라리 양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자. 이참에 나도 인사 제대로 하고 이제 이런 짓은 못하게 카드도 막고, 어? 원인을 아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런 일 또 생길 거야. 거의 다 갚았으니까 파는 건 뭐 상관없잖아. 안 팔리면 그땐 내가 퇴직해서 퇴직금이라도 당신한테 갚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양부모님한테는 조금만 있다가. 내가 그건 알아서 할게. 양부모님이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야. 이건 착해도 너무 착하고 바보 같아서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화라도 한 번은 낼 텐데 혼자 오로지 다 짊어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원하는 것처럼 제가 대신 대출을 받아서 빚을 상환해줬죠. 당장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걸 알았기에 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데 당장이라도 갚아줄 줄 알았던 대출금은 기약 없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신혼집 전세 대출과 각종 할부, 생활비까지 더해지니 점점 더 버거워졌고요. 그래도 저는 아내를 재촉하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검소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믿고 기다렸죠. 하지만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온 것은 결단코 제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한 남자가 스치듯 제 옆을 지나갔고 시선이 느껴져서 뒤를 돌았을 때였죠. 눈에서 불이 번쩍하더군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맞았던 거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묻지마 폭행인가 하는 생각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제 배에 발길질을 몇 번 더 하더니 이러더군요. 너 같은 놈은 씹어먹어도 분이 안 풀리지만 이번만 내가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경고하는데 2번 다신 여자한테 손대지 마. 만만하고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고 공격하는 게 남자 새끼가 할 짓이야? 또 한 번 그럼 그때 너 아랫도리 잘라버릴 거야. 알았어? 지금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누굴 공격해요? 하영이! 그만 괴롭히라고! 못 알아쳐먹어? 제 아내요? 지금 제 아내를 제가 괴롭혔다는 겁니까? 제 말에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죠. 그렇지! 왜 그런 말이 안 나오나 했다. 인간이라는 게 처맞으면 다들 기억이 삭제가 되는 건지 그렇게 발을 빼더라고. 전 몰라요. 생각도 안 나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찌질한 새끼들이 항상 하는 전형적인 변명 잘 들었어. 변명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야, 아가리 여물고 귀 열고 똑똑히 들어. 2번 다시 그 여자 때리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이번만 경고한 거야.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호로 잡놈의 새끼야. 그니까 우리 또 보면 그땐 너 죽는 거야. 어? 우리 하영이 뱃속에 내 아이 있으니까 이혼도 깔끔하게 하고. 저는 힘겹게 일어나서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요? 지금 아이라고 했어요? 그래! 왜? 내 아이가 떡하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영이 아이 못 가져요. 당신 뭡니까? 정신병 걸렸어요? 아니 망상증?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못 가지는 몸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전 그거 다 이해하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아이를 가졌고 내가 누굴 때려? 내가 왜 내 아내를 때려요? 어디서 이상한 망상이 나면서 사람이나 패고 내 아내 스토킹이라도 해요? 남자도 제 말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오묘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묻더군요. 그쪽 백수에 도박하고 노름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하영이 남편 아니야? 백수? 저 은행 다니고요. 은행 다니는 사람이 신불자가 어딨어요? 진짜 미치겠네. 여기 명함이요.
아니 착각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사람을 이렇게 때려요? 제 명함을 본 남자는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긁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하영이 남편이 맞는데? 아이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분명 노름한다고 돈 뜯어가고 술 먹고 때렸다고 들었는데? 아 됐고 사진 있죠? 그거 내놔봐요. 그럼 확실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사진을 확인하고 더 혼란스러웠다는 거였죠. 일단 남자가 가진 사진 속의 여자는 제 아내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아내를 때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믿고 있었죠. 더구나 알고 있는 정보가 서로 오묘하게 달랐어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과 양부모가 있다고 아는 저와는 달리 그 남자는 제 아내의 부모가 살아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자에게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아내의 직업은 중소기업 경리였는데 말이죠.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남자는 끝까지 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죠. 처음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군요. 그 인간 나 알아. 내가 일하는 곳에 쫓아와서 얼마나 날 괴롭혔는데. 괴롭혔다? 그 사람은 내가 당신을 때렸다고 알고 있던데 폭력에 노름에 술 중독자인 줄 알고 있어서.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벌레 하나도 못 죽이는 게 당신인데 날 왜 때려? 그리고 은행 직원이 무슨 노름을 해?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무엇보다 그런 말을 내가 그 사람한테 왜 하겠어? 난 말도 제대로 섞기 싫어서 피했는데. 아 진짜 나 너무 억울해.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그 사람 아이 가졌어? 뭐? 나 애 못 가져.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적출했다고 당신한테 말했잖아. 이것만 봐도 몰라? 그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헛소리하는 거라고. 여보, 나 믿어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 잘 알잖아, 응?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때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상태였다는 걸 말이에요. 제 아내의 변명과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보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자는 충격이 컸는지 제게 미안하다는 말과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말의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뒤늦게 그걸 알게 된 아내는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미쳤어? 그 사람이랑 왜 몰래 전화를 해? 둘이 연애하니? 뭐?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당신은 배알도 없어? 몇 대 쳐맞았으면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될걸. 그걸 억울하다고 전화번호 교환까지 하면서 몰래 내 말을 전달해? 아이씨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전달하면 안 될 이유가 있어? 억울하다며. 그 인간이 쫓아다닌 거라며. 아, 이 짓도 못 해먹겠네. 당신 어차피 지금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믿을 거지? 그럼 이렇게 말하는 널 어떻게 더 믿어? 좋아. 어차피 다 들킨 것 같으니까 집어치우자. 까놓고 말할 테니 이혼 그냥 하자고. 뭐 언제 할까? 내일 갈까? 어차피 이혼하게 된 거니까 언성 그만 높이고 깔끔하게 그냥 가. 이제 너랑 말 섞는 것도 짜증나고 머리 복잡해서 터질 것 같으니까. 당신 뭐야? 당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거짓말인 거야? 그게 왜 중요한데? 어차피 당신 그렇게까지 한 건 그 인간이랑 말 다 맞춰본 거 아니야? 그럼 알겠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그 진실도 안 맞으니까 묻는 거야. 말해. 당신 부모님 죽은 건 맞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걸 다 궁금해하네. 그래 안 죽었어. 왜? 봤잖아 멀쩡히 살아있는 거. 기가 차네. 그럼 장애인인 언니는? 나 외동이야. 참고로 직장도 없고 아이 못 가지는 것도 거짓말이야. 내가 이렇게 어리고 예쁜데 자궁을 왜 적출하니? 됐어? 궁금한 거 다 풀렸냐고. 하지만 나 임신한 건 맞거든? 지금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이 꼴 난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넘어올 수 있었을 텐데 반쯤 죽여버리든가 하지. 이것도 때린 거라고. 아우 속 터져. 정말 당신 제정신 아니구나.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다른 거짓말은 그렇다 치자. 그래도 부모님 죽었다는 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그냥 말이잖아. 그게 왜? 말한다고 진짜 부모가 교통사고 나고 암으로 되죠? 별것도 아닌 걸로 지랄은.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더 잘했잖아. 아니야? 나 동정하면서 가여워하고 위로해주면서 내가 좋아진 거잖아. 그래서 그랬다. 그게 나빠? 그럼 정상이야? 그거 정신병이야. 똑똑한 거지. 왜 정신병이야? 사람들은 애초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당신 수준에 맞춰주려고 했던 거고. 일찍 돼진 부모를 가진 당신 앞에서 내 부모는 멀쩡히 살아서 날 오냐오냐 잘 키웠다고 하면 좋아했겠어? 당신보다 처지가 불쌍하니 나한테 잘했던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서로가 좋았던 거 아니야? 당신도 날 보면서 우월감 느꼈을 거고. 미쳤어? 어떤 사람이 그런 걸로 우월감을 느껴? 뭐 그건 인정해. 정직하고 착하고 입 바른 소리 하나도 못하는 당신이라는 거 아니까. 근데 당신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그럴걸?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 안 해. 웃기시네. 키가 176만 돼도 180이라고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인생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자기가 7쯤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인간이고, 사실 4나 3도 안 되는 것들이 꼭 그렇게 자기를 올려치기 하고 자랑질을 하는 거거든.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근데 그것들이 멍청한 거야. 왜 그렇게 더 잘나고 싶어 안달인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럼 돈도 더 많이 써야 하고 능력 보여주려고 손해도 많이 보게 될 텐데 말이야. 나처럼 아예 인생 구질구질하다고 눈물 좀 짜주면 남자들도 어른들도 친구들도 날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 이용하고 거짓말 해놓고?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어?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소리 지르지 마. 나 임신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경고하는데 그 사람한테 다 오해였다고 말해. 당신이 때린 것도 진짜고 나 협박해서 그렇게 말하게 했다고 하라고. 미쳤어? 내가 왜? 안 그럼 후회할 거야. 나한테 그 사람은 황금 동아줄이거든. 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집안도 학벌도 좋아. 몇 푼 안 되는 대출에도 벌벌 떠는 너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야. 심지어 미국으로 이민까지 계획하고 있었고, 내가 결혼한 것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됐을 텐데 그 기회를 당신 때문에 놓친 거잖아. 참 뻔뻔하다. 지금 이 꼴이 났는데도 이래? 난 그런 거짓말에 동조할 생각 없어. 그럼 돈은 어쩔 거야? 혼자서 다 갚을 거야? 사기죄로 고소한 애 만에 그런 말은 마. 어차피 나한테 돈 한 푼 없고 나랑 당신 사이에 뭐 차용증이라도 썼어? 아니잖아. 결혼해서 얼마 살지도 않았고 끼케야 위자료나 청구되는 수준일 텐데 그럼 당신 혼자 감당 가능해? 너 진짜... 그니까 협조하라고. 적극적으로. 이혼도 곱게 그냥 해줘. 돈 받고 싶으면 알아서 기라는 말이야. 날 때렸다. 그래서 전화로도 그렇게 말하게 시켰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인정하고 그 남자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아님 너 돈 못 받아. 알았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거짓말에 더는 놀아나고 싶지 않았고 이혼 후부터 모든 걸 혼자 짊어지게 됐죠.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니 몇 년 죽었다고 생각하고 갚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자와 완전히 인연이 끊어지자 저는 제게 원망의 화살을 다 돌리기 시작했죠. 실제로 아이를 낳은 후에 저를 찾아와서 직장에서 난동을 피우기까지 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술술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순식간에 저를 쓰레기로 만들더군요. 전처가 임신하자마자 술집 여자와 눈이 맞아서 이혼을 요구한 남편으로 만들기도 했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자신을 때려서 뇌수술까지 받았다는 말까지 퍼뜨렸습니다. 어때? 내가 후회할 거라고 했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야. 과연 그럴까? 말에는 힘이 있어. 그리고 난 거짓말을 아주 잘 치거든. 1%의 진실을 담아서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방법이기도 하고. 이번엔 당신한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것도 흘릴까 해.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하면 어떨까? 아이디어 좋다, 그치?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저를 안 좋게 보는 직원들이 늘어났고 결국 저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았죠. 안 그래도 아내의 빚 때문에 생활이 힘들었는데 다시 취업하는 건 쉽지 않았고 그렇게 2년 만에 저는 반도체 부품 공장에 취직해서 개인 회생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해서 저는 그때부터 거짓말이라면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그 경험으로 가치관이 바뀐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의 아내인 서희와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 결혼을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와 가치관이 정말 비슷했죠. 한 번은 제가 은행 일을 왜 그만뒀는지 말했더니 이러더군요. 그저 소문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니야? 적어도 눈이 달렸으면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어야지 왜 그런 말이 현혹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찜찜하진 않아? 여자를 때리고 임신했는데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이야. 책에서 그러더라. 머리로 생각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호흡하면서 가다듬고 그리고 말하라고. 사람의 얼굴 형태가 그러라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던데? 그런데 귀부터 열 거면 머리는 왜 있고 눈은 왜 달렸겠어? 소문은 그런 거야. 생각도 하지 않고 스스로 보려고도 안 하고 남의 말에 휘둘리는 거. 그래서 난 절대로 소문 같은 거 신경 안 써. 적어도 내가 만나고 있는 오빠가 여자를 때리거나 임신했다고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머리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해주니 좀 고맙네. 고마워할 거 없어. 오빠도 앞으로 나에 대한 걸 스스로가 생각해줘.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거나 신경 쓰지 말고. 난 오빠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 그럴게.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제게 있어서 그 사람은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첫 결혼이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초반부터 굉장히 신중했어요. 의심을 끝없이 했을 정도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제 과거를 이해하고 품어줬던 겁니다. 의심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게 뭐든 솔직하게 다 공개를 했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일하는 학원을 방문했고 영어 강사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만나서는 자신의 월급 통장과 신용도를 확인시켜줬죠.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사람에게 고마웠고 전처 때문에 남아있는 의심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과거의 아픔을 들먹이면서 지금 만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헌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전처가 절 찾아왔던 겁니다. 미쳤구나. 너 사람이라도 풀었어? 집도 이사했고 직장도 옮겼는데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나랑 더 볼 일 남았어? 왜? 뭐 이제 와서 돈이라도 갚아주게? 돈 주면 나랑 만나줄 거야? 돈 줘? 원하면 갚아준다고. 이미 다 갚았고 너랑 이제 대화하는 것도 싫어.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 아, 그 여자? 사실 나 얼마 전에 우연히 봤어. 사람을 왜 풀어? 인연이 닿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걔 뒤가 좀 구린 것 같은데 그냥 나한테 돌아오지? 왜? 이제 그 불쌍한 척하는 게 잘 안 먹혀? 하긴 나이가 있으니까 이젠 그렇게 하면 그냥 없어 보이지 동정심이 들겠어? 막말하지 마. 나름 큰맘 먹고 찾아온 거야. 너 구제해주려고. 저는 진짜 웃음이 터졌죠. 구제? 사기꾼 주제 누가 누구한테 구제를 해? 제발 분탕질하지 말고 가. 그 사람한테 나 숨기는 거 없는 사람이라 어차피 말은 하겠지만 전처랑 이야기한 것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싫고 불편하네. 내 말이나 좀 들어봐. 그년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정말 그 여자를 믿어? 저번에 당신이랑 그 여자가 헤어지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차 타고 가는 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백화점에서 신나게 명품 사는 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웃기네.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입만 벌리면 구라가 술술 나오고 멀쩡히 눈 뜨고 있는 부모도 무덤에 처박아 버리는 널! 그리고 너 때문에 은행에서 그 수모를 겪은 걸 생각하면 그때는 너 아이도 낳고 맨정신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뒀어. 그게 내 마지막 배려였고. 하지만 내 여자한테까지 이상한 말하고 거짓말 계속하면 그땐 진짜 신고할 거야. 알았어? 무섭네. 참 무섭다. 근데 이번엔 진짜거든. 내 말을 왜 안 믿어? 진짜면 뭐? 걔는 너랑은 달라. 직장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서 쇼핑은 당연히 하겠지. 보통 쇼핑이면 말이나 했겠어? 양손에 무겁게 들고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남자도 끌고 다니면서 쇼핑을 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걔 영어 강사던데? 그것도 시간제 강사? 하다 뒷조사까지 한 거야? 전화하니까 바로 알려준 거야. 시간제 강사 주제 아무리 잘 벌어도 그건 무리야. 그럼 그게 다 뭐겠어? 어디서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뒷방에 첩으로 사는 거겠지. 이민 가는 남자 따라가려고 발악하던 네 수준에서 딱 떠올릴 상상이긴 하네. 나 돈 많다니까? 우리 집 기억 안 나? 부모님이 물려준 집이 있다고 했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젠 거짓말에 잡아먹힌 거야? 부모님이 다 죽고 남긴 유산이라고 떠들면서 나한테 말했던 거잖아. 근데 부모님이 다 살아있는데 유산? 물려준 집?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끝까지 유지하는 거야. 제발 좀 애엄마면 애엄마답게 굴라고. 아이 빼앗겼어. 그 남자 집에서 데리고 갔고. 잘 됐네. 그 아이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는 것보단 훨씬 좋지. 여보, 우리 그냥 이전처럼이라도 지내면 안 될까? 나 진짜 잘할게. 예전처럼 동정받으려고 불쌍한 척도 안 할 거고 거짓말도 안 할게. 병원도 다닐까? 어? 이제 와서 왜 이래? 지나고 나니 알겠어. 그래도 당신은 날 진짜 좋아했잖아. 잘못했어. 다신 안 그래. 그리고 내가 이러는 이유가 있어. 우리 부모님 돈 많다니까? 집도 있는데 그거 다 준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도 사업 크게 하시고 뭐든 다 지원해 주겠다고. 당신한테 빌린 돈도 바로 갚을게. 그 여자랑 결혼만 하지 마. 진짜 그 여자 뒤가 구린 건 사실이라고. 하다 이젠 불쌍한 척이 아니라 부잣집 딸인 척하는 거야? 그래. 근데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해도 당신은 아니야.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주라.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러는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단호하게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희에게 전처와 만난 이야기도 털어놨죠. 다행히 서희는 그걸 이해해 주더군요. 나도 이혼한 경력이 있고 오빠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은 또 있을 거야. 그때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옳지 않고 서로가 이해하고 신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정말 고마워. 고맙긴. 오빠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난 믿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옷이며 가방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명품이라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딱 하나는 제대로 보였죠. 익숙한 로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샤넬? 그런 건가? 꽤 비싸지 않아? 전에 통장 보니까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하는 것 같던데 저번에도 비슷한 가방을 본 것도 같고. 아, 이거 동대문. 동대문? 거기서 짝퉁 샀지. 내가 돈이 어딨어. 그냥 기분만 낸 거야. 기분만. 우리 오늘은 어디 갈까? 가전제품 보러 갈까? TV랑 침대는 거거익선이라고 했으니 큰 게 좋겠지? 어때? 그날따라 유난히 당황하는 모습이며 횡설수설하며 말을 돌리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준 만큼 저 역시도 제가 직접 본 것만 믿겠다 다짐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어요. 전처가 거짓말을 하는 걸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니 저는 서희의 말에 좀 더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돈을 최대한 아끼려고 발품도 많이 팔았어요. 신혼집은 작긴 해도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을 택했고 가전제품도 몇 개는 중고를 선택해서 드렸죠. 웨딩드레스는 대여를,
사진 역시도 저희 둘이 카메라로 찍은 걸 썼네요. 가진 돈이 한정적이라 불만이 있을 법도 했지만 서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서희야, 너희 부모님한테 언제 인사드릴지 말은 해봤어? 바쁘시면 내가 집에 직접 가도 되는데 겸사겸사 선물도 좀 사서 가면 좋잖아. 그게 집이 엉망이라 상견례는 집 밖에 사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네가 집 앞에도 못 오게 하니까 이참에 가려고 한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결혼하고 그때 가든가 해. 내가 바로 약속 잡아볼게. 결국 그 이튿날에 약속을 잡고 만나긴 했습니다. 이것저것 묻고 제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도 영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던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도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전처럼 은행 직원이라는 명함을 내세울 수도 없고 그간 빚 갚는다고 모은 돈도 없으니 그쪽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게 더 이상했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도 비슷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장인 장모님 모두가 불편해 보였어요. 오로지 그때 웃고 있었던 건 서희와 저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특히나 서희 친구들이나 장인 장모님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저만 보면 도망치듯 피하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뒤로 미루자고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의심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구나 제 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장인 장모님은 저희가 인사를 가겠다는 걸 못하게 했고요. 그때부터 찜찜함이 더 가중되더니 이내 제가 저녁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들어오는 걸 실제로 목격하고 말았죠. 차문까지 직접 열어주는 모습을 봤으니 열불이 나더군요. 누구야? 당신 누구 차에서 내린 거야? 베란다에서 봤어. 어떤 젊은 남자랑 내린 거. 그 학원 같이 다니는 강사님. 내 후임. 말했었지? 그 어리다는 그 사람? 20대 중반에 저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집이 부자인가? 고급차인지 몰랐네. 어쩐지 좀 반짝거린 것 같기도. 저게 고급차야? 당신은 그런 걸 잘 안 해. 난 진짜 몰랐어. 가는 방향이 같았거든. 진짜야. 저는 아내가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말하는 걸 보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한숨과 함께 그간 의심했던 모든 부분을 다 말했죠.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반응이며 결혼식 때 아내의 지인들이 저를 보던 눈빛, 그리고 전처가 봤다고 말했던 것까지 말입니다. 아내는 그걸 다 듣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물었죠. 그래서 그 말을 다 믿는 거야? 의심이 또 된다는 거야? 그건 아니야. 의심한 게 아니라 그저 숨기는 게 있으면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해서 그런 건지도 알고 싶고 알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안 보고 사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 그래서 묻는 거야. 또 혼인신고는 왜 자꾸 미루는지도 알아야겠고 무엇보다 당신 친구, 가족 누구 하나 소개해 준 적도 없잖아. 정말 날 믿어? 내가 당신이 생각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도 날 믿어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고. 왜? 나한테 뭐 속인 거 있어? 그럼 내일 가자.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집 가고 싶다면서 가자고. 그때 다 말할게. 어때? 밤새 생각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로 저희는 처가로 향했습니다. 도심지와는 꽤 떨어진 경기도 외곽이었고 마을 가장 끝집에 위치한 곳이었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주 어색하게 저희를 반겨주시더군요. 장모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거실 중앙에 앉아 계셨죠. 그리고 그 앉은 뱅이 식탁에는 엄청난 술들이 주르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 뒤에 아버님은 제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시더군요. 하지만 술잔이 없어서 장모님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1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죠. 여보, 술잔 아직 못 찾았어? 술잔 좀 달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없어. 당신도 와서 좀 봐.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 아이 그럼 물컵. 그건.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밥그릇에 술을 따르긴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그러시더군요.
과일을 깎는 과도를 찾지 못해서 과일도 통째로 올라왔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더니 눈이 반쯤 풀린 장인어른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난 말이야, 사실 자네가 참 불쌍해. 네? 장인어른, 혹시 취하셨으면 이만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아니, 난 말을 해야겠어. 나 엄청 솔직한 사람이거든. 사실 내 딸은 아주 남자 관계가 복잡해. 내가 만일 자네였잖아? 그럼 당장에 이혼했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저기 눈웃음 치면서 젊은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고 돈도 엄청 밝혀. 그래서 돈 많은 놈 잡아서 용돈도 좀 받고 그러고 산다고 제가. 내 딸이 혼인신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테야. 장인어른,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했잖아, 양심. 나한텐 양심이란 게 있으니까 자네를 구제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자네도 의심스러운 게 많지? 저는 그 순간에 위험을 직감했고 휴대폰 녹음기를 켰죠. 그리고 별일 아닌 척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인데요? 우리 서희 처음으로 결혼했던 남자 말이야. 뒤로 아직도 만나고 다녀. 그놈이 성질은 못 같아도 돈이 많거든. 그래서 자네랑 그 인간 둘 중에 누굴 골라 잡을지 선택하려고 그런 거야. 증거 있습니까? 아버님이 확신하는 증거요. 증거? 증거가 왜 필요해? 내가 산 증인인데. 우리 서희 아빠야, 아빠. 아주 어릴 때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남자랑 동거 시작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아버님이라면 이런 말이 서희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전 그게 더 궁금합니다. 혹시 그냥 제가 싫으신 건가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싫은 게 아니라 자네가 불쌍해서. 저는 순간 화가 목끝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대꾸했죠. 제가 아는 서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제 전처가 워낙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에 습관이 된 거죠. 참 안 좋은 습관이지만 좋은 것도 하나는 있더군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찰도 잘한다는 거예요. 서희는 휴대폰을 잠그지도 않아요. 정말 누군가랑 몰래 만나고 있다면 휴대폰을 그렇게 무방비하게 놓을 리가 없어요. 또 밥하고 빨래를 해요? 결혼하고 그 사람 설거지할 때 세제도 안 치라고 하는 걸 보고 경악을 했는데, 그리고 빨래도 통에 담아놓고 마냥 기다리더군요. 근데 무슨 동거를 하고 뭘 해요? 그야 남자가 다 했나 보지. 그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사람을 불렀나? 그 정도로 잘하고 돈도 많은데 왜 헤어져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무엇보다 돈을 밝히는 사람이 왜 저 같은 놈을 만납니까? 골라 잡아요? 아니요. 저 빚 갚는다고 6년을 미친 듯이 일만 했고 그렇게 다 갚고 난 뒤에 이 모양으로 삽니다. 근데 그게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건 모르겠고 아버님이 제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걸 원하는 건 확실하네요. 이제 더는 이 이야기 들을 이유도 필요도 없겠고요. 무슨 말을 하셔도 전 제가 본 것만 믿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 과거니까 헤어질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술 끊으세요. 박서방, 그 말 진심인가?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 몫이죠. 근데요, 앞으로 따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고 아버지라고 해도 이건 선 넘은 겁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저 아까부터 녹음했는데 이 내용 서희가 상처받으니 이건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와 장모님이 현관 안으로 뛰어들어왔죠. 그런데 아내가 들어오는 동시에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상황을 몰랐는데 장인어른이 본인 휴대폰을 들고 제게 통화 중인 걸 보여주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다급히 물었죠. 이게 무슨... 우리 이야기 다 들었어? 당신 괜찮아? 울었어? 제 말에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장모님은 흡족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 사실 우리가 그러자고 했어. 자네한텐 못할 짓인 거 다 아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자고 고집을 피웠고.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한 거야. 시험이요? 저를요? 그래. 딸은 싫다고 했어. 근데 우리 한번 당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고. 장모님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아내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위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마치 제 전처처럼 말입니다. 도박에 노름에 돈은 돈대로 다 끌어쓰고 돈 떨어지면 서희에게 구걸이라도 해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정신 차렸다면서 사업자금 좀 지원해달라기에 믿고 줬더니 또다시 도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이혼시켰어. 그 뒤에 서희도 다 잊고 다른 사람 만났는데 그 인간이 회방을 나서 결국에 헤어졌지. 그 인간 몇 년을 우리 서희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어. 오늘 서희 아빠가 자네한테 했던 말이 그 인간이 떠든 말 그대로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소문이라는 게 정말 무섭게 퍼졌지. 그 중에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말들이 있고. 아내는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면서 제게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제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던 이전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시험했던 거고 혼인신고도 그런 이유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를 믿지 못했다는 게 화가 나긴 했지만 저도 그 입장이 되어봤기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던 건지 이해를 했죠. 2번 다시 딸이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게 사과를 하는 아내에게 괜찮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실제로 그 남자와 마주하게 됐죠. 정말로 장인어른이 제게 말했던 것들을 똑같이 전달하더군요. 물론 그게 좀 더 더럽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말까지 섞여 있었다는 게 다르다면 달랐죠. 다행히 한번 비슷한 말을 들었기에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절대로 포기를 몰랐죠. 내가 다 그쪽 위에서 조언해주는 거라니까? 같은 남자끼리 딱 보면 몰라? 보니까 나보다 좀 어린 것 같은데 이 형이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겉으론 멀쩡한 척하지? 하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더럽게 논다고. 술집에서 남자까지 끼고. 근데 그걸 전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여자면 저한테 이런 말 늘어놓은 게 아니라 상종 안 하겠다고 멀리 떠나야 정상 아닌가요? 그야 내가 워낙에 양심적인 사람이라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걸 내가 보고 있을 순 없잖아. 정의로운 게 죄야? 내가 한땐 경찰이 꿈이었어.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있다? 그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데 알지? 막 사치 부리면서 잘 사는 척하지만 실상은 다른 거. 껍데기만 중요하게 여기고 빚을 궁뎅이에 깔고 있는 그런 것들. 딱 그 집이 그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던데요. 사치? 이미 장인 장모님 다 받고 그 집도 가봤습니다. 사치라니? 컵 하나도 제대로 없는 집에 무슨 사치요? 제 아내는 짝퉁 가방 들고 다니고 월급도 아끼고 아껴 저축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 건 알겠네요. 그만하세요.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추접한 짓인지 아시긴 해요? 남자는 제 말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뭐? 컵 하나가 없다니. 짝퉁이라니? 거짓말이지? 날 속여먹으려고.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쪽을 왜 속여요? 저한테 뭐가 이득이 된다고요? 그럼 진짜 그 집이 망했어? 망해요? 제가 본 건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그리고 집이 좀 허름하긴 해도 사람 사는 집이고 안 굶고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망한 겁니까? 말 참 웃기게 하네.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망했다고? 설마 내가 사업자금 들고 간 걸로 그렇게 된 건가? 이러면 내 돈은? 도대체 언제 망했는데? 그럼 나 이제까지 헛짓한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내가 다시 알아봐야지. 그 인간은 이혼 후 무려 7년 동안 아내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도박하러 가면 좀 잠잠하게 있다가 돈 떨어지면 나타나서 괴롭힌 거죠.
저랑 결혼을 했으니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저와 대면하고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 아내는 더 충격이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서희야, 네가 나가서 만나.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뭐? 만나서 뭘 하라고? 간단해. 돈 빌려달라고 해. 돈? 내가 왜 돈을 빌려? 나도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사업자금 빌려줬다가 집안에 빚이 생긴 거라며. 부모님 일은 안 됐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걸 강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함께 갚아가야 한다. 당장 카드 대금 좀 빌려달라 이렇게. 그게 통할까? 그 인간 성격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통하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6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 그 금액으로 뭘 한다고 16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 그냥 5천만 원 1억 달라고 하면 더 좋지 않나? 사업해야 한다고 빌리면 되잖아. 그래야지 무서워서 꼬리를 내릴 거 아니야. 아니야. 내 말대로 한번 해봐.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돈을 밝히는 놈이니 도망가게 되어 있어.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들한텐 다 통하는 수법이야. 물론 저는 16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 좋게 이혼까지 하고 피해 다니던 사람이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대면을 할 정도라는 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증명하기에 좋죠. 무엇보다 10만 원, 20만 원처럼 딱 떨어지는 돈이 아닌 애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더 강조할 수 있고요. 진짜 그 금액이 없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실어서 16만 원을 책정한 거였죠. 그리고 그건 실제로 통했습니다. 포기를 모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냈던 사람이 바로 등을 돌리더군요. 아내에게 떨어져 나가라는 듯 질리는 표정을 하고는 먼저 일어나는 걸 제가 뒤에서 똑똑히 봤죠. 저는 바로 그리로 다가가서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나쁜 말 많이 들었어? 나 괜찮아. 진짜야. 이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다니 진짜 꿈만 같아. 나더러 꺼지래. 절대로 자기 앞에 두 번은 나타나지 말래. 고생 많았어. 진짜로 이제 다 끝났어. 진작에 이렇게 할걸. 돈 달라면 주고 협박하면 그걸 다... 나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지? 거짓말은 이렇게 편안한 거였는데. 아내는 눈물까지 터뜨렸습니다.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든 게 다 느껴졌죠. 뭐 저야 남자라서 나쁜 놈 소리 들으면 그만이었지만 여자인 아내는 그 타격이 더 컸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아내에게 이 말을 해줬어요. 서희 네가 그간 착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야. 거짓말? 편하지. 하지만 그 인간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 이제까지 평생을 거짓말만 하고 살았으니까. 잠깐은 편안하고 좋아도 거짓말은 결코 힘이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응,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사실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뭐? 진짜 당신? 가자. 가면서 말할게. 낯선 집에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잘 손질된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섰을 때 장인어른은 화분에 물을 주며 닦고 있었고 장모님은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를 드시고 계셨죠. 두 분 다 동시에 절 보고 놀라서 커피를 뿜고 잎을 바스러뜨리더군요. 맞습니다. 아내의 집은 망하지 않았던 거였죠. 시골에 있던 그 집은 잠깐 대여를 해서 자신들이 사는 집인 것처럼 굴었던 거고 그래서 컵 하나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타고 내렸던 차도 기사님이 딸린 장인어른의 법인 차량이었고 아내가 들고 입고 신는 게 모두 짝퉁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죠. 결혼식에서 사색이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못 믿어서 거짓말을 해놓긴 했는데 막상 초라한 결혼식을 보니 본인들이 억장이 무너졌던 거죠. 아니, 장인어른, 이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를 또 속이셨어요? 아니, 우린 1년 뒤에 그니까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네. 진짜 면목이 없어. 자네가 안 좋은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 알았는데 차마 미안해서 더 못 밝혔어. 그래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고 차츰 말하려고 했던 건데. 장모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줘. 그때 자네 진심 보고 바로 말하려고 했어. 근데 거짓말을 하도 해서 수습을 못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아휴, 우리가 진짜 늙어서 주책이지. 술? 술 마실래? 여기는 컵도 잘 찾을 수 있고 과도도 어디 있는지 딱 알아. 그니까 와, 얼른 앉아. 또 숨기는 거 없으신 거 맞아요? 없어. 진짜 탈탈 털어봐. 저 인간 일주일 전에 골프 치러 가놓고 친구 병문안 갔다는 것도 바로 걸렸다니까. 우리 진짜 거짓말은 못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고. 차라리 잘 됐지. 속이 후련하네. 거짓말이란 게 쌓이니까 감당을 못하겠어. 장인어른도 어색하게 웃고는 제 눈치를 보시더군요. 맞아. 아니, 그 거짓말도 손뼉이 맞아야 하는데 친구들이 나이스샷 외치는 바람에 들켰다니까. 우리 집안 내력이 거짓말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봐줘, 응? 아이, 제발. 아이, 장담한다고 자긴 잘할 수 있을 거라더니 결국 이렇게 다 들켰잖아. 아이, 그러게 내가 그냥 그날 말하자고 했지. 안 된다고. 미안해서 안 된다고 파락파락 우기더니. 아우, 저 화상 진상. 에이, 그 사위 앞에서 왜 그래? 나 무서워. 과도는 내리고 과도 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두 분이 너무 귀여우셔서 그날은 웃고 넘어갔습니다. 이왕에 들킨 거 신혼집이며 결혼식까지 싹 다 다시 하자는 걸 겨우 말렸고요. 뭐 솔직히 거짓말이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하는 저였지만 누군가를 위한 거짓말이었기에 그냥 넘어간 거였습니다. 제 전처처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아내의 전남편처럼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그 집에서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았는데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상황이 약간 바뀌게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해주겠다는 건 억지로 거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겸사겸사 직장도 아버님이 일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여자 잘못 만나서 개인 회생하고 바닥까지 찍었던 제게 꿈같은 일이긴 했죠. 그래도 저는 이게 운이 좋아서 얻어 걸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았고 좋은 사람이기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거고요.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을 매일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잠깐의 자기만족과 이득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 빈 껍데기만 남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후회하는 것을 보았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도 알게 됐죠. 물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속이고 이간질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한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의 곁에 좋은 사람이 넘치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